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학과 굴뚝청소부 제3순환, 이제 드디어 제6부입니다. 6부를 오늘 드디어 들어가고요. 한 번에 다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이어서 사실 이제 3순환의 의미 자체가 그동안 이제 철학과 굴뚝청소부를 학자 한 명 한 명씩 진행했던 이전 수업과 달리 최대한 압축을 한번 해봐서 우리 어떤 흐름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 내가 잊어먹고 있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 잊어먹으셨을 겁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처럼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야 이제 한두 번 읽는 것만으로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 책을 정말로 많이 읽었고 심지어 뭐 요약본도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걸로 좀 수업도 벌써 이제 세 번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업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래도 정리해서 읽어보거든요. 읽어보면 그때 몰랐던 걸 또 다시 알게 되고 그때 이해 못했던 게 다시 이해되고 그리고 또 잊어먹었던 게 다시 떠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렵다. 확실히 뭔가 머릿속에 몇 가지 한두 가지는 굉장히 임팩트 있게 남지만 정말 이 전체적인 어떤 결과 그 부분들을 다 파악해낸다라는 건 정말로 쉬운 책이 아니구나. 오히려 보면 볼수록 철학과 굴뚝청소부는 정말 쉬운 책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분명히 철학 입문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학자들을 또 압축해 놓은 만큼 이제 거기서 이제 잘라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려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 저자인 이진경 선생님이 이제 끌고 가고자 하는 이 근대와 현대의 그 흐름, 변화,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어떻게 이제 우리의 진리에 대한 인식 체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하는 거에 일단 가장 큰 의의를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그래서 지금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눈앞에 보이신 분이 이제 레비스트로스입니다. 레비스트로스 그리고 락강 여기 락강 있죠? 락강이고 요 네. 여기가 알티세르예요. 그래서 레비스트로스, 자크 락강, 알티세르 이 세 번까지 그래서 이게 실제로 4번이거든요. 거기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마지막 수업을 이제 미셸 푸코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편 들레즈와 가타리를 이제 연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티세르까지. 자, 그리고 뭐 그동안 이제 제가 수업이 굉장히 뜸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뭐 이 영상은 어차피 결국은 시간을 초월하겠죠. 지금의 어떤 시간성 2021년 3월 29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이 나중에 2022년도에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23년도에 보시는 분도 있겠죠. 제가 물론 이 유튜브 채널을 뭐 없애지 않느란 말이죠. 그리고 다행히도 항상 저 어차피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유명한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시대에 지금 시점에 어떤 그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방송을 하고 있는 셈이죠. 왜냐면 지금의 트렌드는 뭐죠? 이제 90년대생 이후로 본다라면 확실히 임팩트 있고 짧고 간결하고 무엇보다 이제 재미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추구하는 방송은 짧고 간결하고 재미있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저도 이런 독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 혼자 공부할 때 어려웠던 부분들을 그래도 같이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짚어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최근에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은 제가 최근에 셋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2021년도 3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 출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바빴고요. 그러니까 전혀 공부, 연구 뭐 이런 거 전혀 못하고 있었고 오직 이제 아내의 어떤 임신과 출산을 도우면서 아이가 제가 또 둘이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오늘 아침에도 시래기 된장국을 끓이고 그리고 이제 밥을 안 치고 이제 점심까지 다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얼른 와서 지금 그나마 너무 그동안 수업을 미루어서 녹화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수업을 또 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 밥 먹어야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근황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영상 늦어지는 거 정말 죄송하지만 어쨌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단은 이제 3순환 마무리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3순환 마무리하고 또 이제 그동안 벌려놨던 다른 이제 채널 방송들 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조주의로 넘어가죠. 제 6부는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입니다. 자, 일단은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인데 그럼 그게 그렇게까지 뭐 대립되는 건가라고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꼭 그렇진 또 않습니다. 보통 이 포스트란 말이 붙으면은 구조주의 넘어가 되니까 기존 구조주의와는 또 무언가 극복하는 혹은 다른 것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대립구도가 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의 큰 틀 자체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어쨌든 20세기 이후에 어떤 현대 사상을 대표하는 계열, 흐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는 근대성이잖아요. 데카르트 이후의 어떤 근대 철학의 사상의 흐름을 본 만큼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 자체는 이미 탈근대적이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탈근대 안에서 구조주의적 측면과 포스트 구조주의 어떤 측면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이거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과 굴뚝청소부에는 이 흐름대로 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누락된 이제 철학의 계열이 있죠. 바로 대표적인 게 하이데거인데, 즉 현상학 쪽 흐름이에요. 현상학적 계열에서의 어떤 하이데거의 어떤 방식과 실존주의 쪽, 그리고 영미권의 어떤 분석 철학 쪽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고, 물론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잠깐 등장을 했었지만,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초기 비트겐슈타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제 그 흐름에는 좀 맞지 않고요. 또 독일의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도 여기서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뭐 아도르노나 뭐저 하버마스까지 어떤 그 계열들, 그 비판 이론도 여기서 빠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철학과 굴뚝청소부가 모든 어떻든 뭐 근현대 철학사를 다 정리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 구조주의 흐름을 선택했는가?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주체와 대상과 그 인식의 문제에서 진리를 어떻게 판명할 것인가? 그 흐름을 보여주기에는 그래도 어쨌든 명확한 틀을 나름대로 찾아가기에는 이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를 추적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봤겠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한 이준혁 선생님의 선택도 저는 충분히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벌렸으면 전혀 흐름이 안 잡혀지지 않았을까. 여기서 만약에 무슨 그 후설과 하이데거 같은 개념까지 들어오면 정말 더 번잡하고 이 책 철학과 굴뚝청소부가 오히려 온전해지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구조에 대한 개념을 일단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스트럭처라고 하죠. 구조.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계열을 이제 세 가지로 일단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후딱 넘어가죠.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우리가 인문학, 사회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언어 구조, 사회 구조, 경제 구조, 정치 구조 이런 거 있죠. 구조주의라는 말을 가장 넓게 사용, 가장 폭넓은 어떤 광의의 어떤 측면으로 정리하는 방식이죠. 구조에 있어서. 그래서 구조를 가져가고 반복적으로 다양한 현상들을 만들어낸다는 전제 위에 다수 현상들 근저에서 구조를 찾아내겠다라는 게 구조주의죠. 근데 이제 가장 좁게, 가장 그럼 협의의 어떤 개념으로 본다라면 오히려 이제 아까 언어 구조학 우리가 배웠죠. 소시르의 구조 언어학의 어떤 측면이 바로 이제 좁은 개념이고 여기서 이제 오늘 바로 들어갈 레비스트로스도 어쨌든 그런 계열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실 진짜 구조주의 개념은 너무 좁은 계열로 가면 여러분 예를 들어 언어 구조주의의 측면으로만 보게 되면 다른 철학적 계열은 볼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언어 구조주의니까. 그래서 이 구조주의 개념을 너무 넓혀도 안 되고 너무 좁혀도 안 돼서 약간 그 중간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양한 것들의 근저에 있는 구조를 보편적이고 다양성이 있어. 어떤 다양한 ABCD가 있겠죠. 말 그대로 뭐 그 틀은 같겠지만 그 근저에 있는 공통된 어떤 구조, 공통된 구조죠. 그 구조를 근데 어떻게 찾는다? 보편적이면서도 무의식의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무의식도 체크해 주십시오. 오늘 라강, 레비스트로스 그리고 알티세르도 무의식 개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이고 무의식적 수준에서 찾으려는 시도다라는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강조하고 어떤 단순 요소가 아니라 구조주의 특징이 결국 뭐겠어요? 이 세분화되어 있는 계열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뭘로 묶어내는가에 대한 관계를 중시하는 거고요. 다양한 지식이나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무의식적 사고 구조를 찾으려는 시도. 이게 푸코의 에피스테메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양한 지식, 사고예요. 지식과 사고를 묶어주는 구조가 있겠죠. 지식과 사고에 대한. 이게 푸코의 에피스테메의 개념으로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구조다. 무의식적 구조, 락강이고, 그리고 다양한 사회 공통된 요소를 찾아내서 결합관계로서 사회의 본질 구조를 찾겠다라는 시도는 뭐 알티세르의 계열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주의의 측면으로서 우리는 계속 사용을 할 것이고요. 포스트 구조주의는 결국은 그것을 벗어난다, 그 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레비스트로스로 가보죠. 자, 레비스트로스. 자, 요 분이에요. 레비스트로스. 얼굴 여기 보이죠? 네. 그래서 레비스트로스와 구조주의인데, 여러분 레비스트로스 하면 떠올리시면 좋을 게 바로 그 야생에 대한 개념일 거예요. 슬픈 열대라는 이제 유명한 책이 있죠.
우리가 보통 문명과 야만 할 때 그런 어떤 야생적 개념을 생각하면 어때요? 말 그대로 지금 야만이 떠오르고 뭔가 우리 문명과는 대척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 되게 미개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역으로 그런 야생과 야만에 대한 또 이분법적 개념을 다른 식으로 또 뒤집어서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으로 흔히들 구분했었단 말이에요. 서구의 어떤 근대성이.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가 어떤 것까지 알죠? 그 문명에 서양을 집어넣고 야만에다가 심지어 동양을 배치함으로써 동양이 왜 서양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정당화까지 끌고 왔었단 말이에요. 그죠? 서구의 어떤 이론들이. 하지만 레비스트로스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시 서구 안에서의 파열인 거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체 얘기하고 있는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적인 구조가 과연 그렇게 명확한가? 오히려 그 이면에 두 가지로 우리가 이분법은 나눴지만 그 이면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어떤 동등한 보편적 구조가 있지 않을까? 동등한 구조를 찾아내는 것. 그게 이 레비스트로스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명과 야만의 그동안의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우리의 그 인식이 잘못됐다라는 것. 구조적으로 잘못된 걸 보여준 거고 결국은 구조적으로 같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뭐 잘난 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겸허할 필요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레비스트로스의 한계 부분으로 드러나면 근데 오히려 너무 문명에 대한 그 이런 이분법을 이제 비판하다 보니까 되려 어떤 야만과 야생에 대한 어쨌든 그 되려 역으로 우월한 어떤 느낌 그런 쪽으로 끌고 간 것은 아닌가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자 이게 레비스트로스의 전부예요. 전부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체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전부라는 겁니다. 괜히 여기 또 레비스트로스 열심히 좋아하시고 읽는 분들 입장에서는 코드숨 치실 수 있는 부분은 맞아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뭔가 이제 이미지를 떠올려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삼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가 누구였지? 리바이스인가? 뭐 이렇게 저는 그때 내 수업 때마다 한 얘기지만 저는 레비스트로스가 리바이스 청바지 창업주인 줄 알았어요. 스펠링이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어떤 연계성으로 본다라면 구조주의에 있어서 아까도 구조가 언어 구조학과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 언어학자인 이 야콥슨과 친구인 것 같아요. 우리 야콥슨 배웠죠? 언어학적 칸트주의. 그래서 야콥슨에게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언어학자인 친구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언어학적 구조를 본인이 인류학자거든요. 인류학의 어떤 구조 인류학에다가 갖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분석의 틀로서 첫째 의문론은 의식적인 언어 현상의 연구로부터 무의식적인 하부 구조로 옮겨간다. 그래서 참 중요한 건 그렇죠. 구조 인류학에서 의문을 구별하는 것은 의식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거다. 무의식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레비스트로스 자신 역시 그래서 친족 관계 신화 등에 대해서 무의식 차원에서 연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각각의 항을 하나로 하나의 독립된 실체를 연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관계 항과 항의 관계를 분석해야 된다. 말 그대로 이미 뭔가 개별성 연구가 아니라 관계 말 그대로 구조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음소들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다른 것과의 관계의 대비 속에서 구별될 수 있다는 거. 언어학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기표와 기표의 어떤 관계. 좀 이따 락강 때도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기표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미가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조종일이잖아요. 조종일 그 자체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건 사실상 우리는 인간관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예를 들어 제 또래 혹은 뭐 남성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관계성 안에서 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관계적인 걸로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상 우리는 그 개별성만 연구한다고 해서 그 개별자를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의문론은 체계의 개념을 도입한다. 체계적이라는 것, 구조의 개념과 연결됐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 의문론은 일반적인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라는 거겠죠. 자, 이러한 언어학적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구조주의의 형성에 기여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야콥슨의 언어학적인 구조가 어떻게 구조주의, 철학적 구조주의의 형성에 기여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언어학은 어떠한 인간 집단도 이해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언어학의 특징이라는 거죠. 언어학은 어떤 인간 집단도 이해될 수 없어요. 결국 언어 활동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언어 활동 자체는 결국 뭐예요? 보편적 대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현상이니까 보편적 대상이고, 두 번째 언어학의 연구 방법이라는 건 현대인이든 고대인이든 결국은 동질적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동질성. 셋째, 언어학의 방법은 다른 인문 사회에 비해 훨씬 더
폭넓은 보편성을 갖고 있고 엄격한 과학성을 갖고 있다. 보편적이면서도 사실은 과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비스트러스는 그래서 보편적이고 동질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자신의 연구 영역에서 본인의 인류학이죠. 그러니까 레비스트러스의 인류학적인 연구의 연구 방법론으로 이걸 차용한 거죠. 예, 이걸 통해서 연구를 했다. 그럼 대체 그러면 그가 연구하려는 대상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모든 문화의 보편적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모든 인간 문화일 거예요. 모든 인류 문화의 모든 문화의 보편적인 질서가 공통된 질서를 찾아내는 것. 동양이든 서양이든 아까 제가 이제 뭐 정리했듯이요. 동양서양이든 현대든 고대서이든 그러니까 시간이든 공간이든 다 초월하는 말 그대로 그래서 보편적 질서가 되는 거예요. 야콥슨이 모든 언어의 보편적 구조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 틀처럼 그럼 우리 인류사에서도 우리 인류 문화에도 공통된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문화의 공통된 질서가 레비스트로스가 연구했던 대상이 되는 거고 이것을 흔히 심층 구조를 찾겠다. 심층 구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통된 보편적 사고 구조가 인간에게 있으리라는 생각을 끌어내는 것. 그죠? 이것을 결국은 우리는 사회적 무의식, 구조적 무의식이라고 한다. 결국 레비스트로스는 사회 인류학이란 이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이성을 그리하여 인간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줄 무의식적 기초를 찾으려고 했다. 이 목적성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그가 연구하는 사회 인류학은 경험적 연구죠. 우리의 어쨌든 경험적 연구. 연구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그 이성을 그리하여 인간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줄 무의식적 기초가 무엇인가. 자, 이러한 시도는 결국은 경험도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그래서 이성의 그 경험 이전의 구조까지 찾겠다는 거거든요. 경험을 통해 이성의 선험적 구조를 찾겠다는 결국은 그 노력이고 이것은 사실 칸트의 어떤 영역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자신의 연구가 선험적 주체 없는 칸트주의라는 폴 리케르의 비판을 흔쾌히 오히려 본인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걸 보면은 본인도 인정을 하는 거죠. 맞아, 나 이거 칸트적인 어떤 구조야 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덧붙이면 레비스트로스는 인간이나 주체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 인문과학의 목표가 되었다고 한다는 거죠. 아마 왜냐하면 근대성 자체가 거대한 인간의 어떤 그 연구였고 그 휴머니즘을 어쨌든 형성해 갔다라면 레비스트로스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인간학에 대한 어떤 비판일 수 있겠죠. 그것을 일단은 해체해야 새로운 어떤 구조를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해체적이다. 경험적 연구를 통해 진리의 기초, 인간들이 하는 사고의 보편적 기초를 찾아내는 거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반인간주의나 반주체 철학 이게 되는 거고 이것이 결국은 대부분 구조주의 이후의 사상가들이 받아들였던 방식이 된다. 결과적으로 반인간주의, 반주체 철학. 왜냐하면 무조건 인간이 최고다, 무조건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반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전제를 일단 깨트리고 해체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새로운 어떤 구조를 찾는 거죠. 그러면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도 연결이 돼요. 역사주의 비판.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역사주의를 비판한다는 게 무엇일까? 사르트르 역사주의 비판했다라고 하는데 역사라는 건 그것을 사고하고 쓰는 사람들에 의해 취사 선택된 거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해결 철학일 때도 해결의 어떤 특성 중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그 시대의 역사, 시대성이 있다고. 그 시대에서의 어떤 보편적인 그 시대 안에서 통용되는 진리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건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진리도 변화가 되는 거죠. 진리의 어떤 전환, 뭐 고대, 중세, 근대로 가면 갈수록 그 시대적인 어떤 역사성이라는 게 있거든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사고하고 쓰고 있는 사람들이 취사 선택된 거다라고 비판하는 게 레비스트로스예요. 레비스트로스는 그러니까 시대를 통과하는 진리를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는 그래서 역사주의와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반박할 수밖에 없다. 구조주의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그 이론의 구조가 무엇인가만 찾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결국은 다 꿰뚫는 시간성을 초월하는 구조를 찾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주의 비판이 됩니다. 자, 두 개의 보편적 질서. 그러면 그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도달한 것은 어디입니까? 모든 인간의 공통된 무의식 기초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 이렇게 연구했어. 본인이 찾은 게 뭐냐? 라고 할 때 결국은 근친상간 금지. 이것이 레비스트로스에게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친상간 금지는 여러분도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뭐 이거 왜 그러지? 라고 했을 때 일단 그것이 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우리도 그런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중에
근친상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왜 우리는 동의하는가라는 거예요. 근친상간 금지라는 그 규칙이 말이죠. 그래서 레비스트로스가 보기에는 이거야말로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에게 있는 바로 구조라는 거예요. 공통된 무의식적 기초다라는 포인트예요. 이 내용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걸 찾아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걸 수 있어요. 무의식적인 기초로서 그게 무엇인가를 못 찾으면 이 연구는 그냥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가 찾아낸 건 근친상간 금지고, 이 금지의 어떤 규율을 통해서 결국은 자연과 문화의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야생에서 문화로 넘어가는 거, 우리가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바로 이것을 문화라고 하는데, 그 인간이 없는 그 자연성에서 문화로 넘어가는 그 경계를 결국은 이 근친상간 금지라는 이 규칙이 있음으로써 결국 그것을 넘어가는 계기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자연의 생물학적인 존재잖아요. 인간은 생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물과 사회적 존재의 동시성 속에서 인간이 편입된 곳이 그러면 자연인가 사회인가, 자연인지 문화인지를 구별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자연이 끝나고 문화가 시작되는 곳이 그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규칙으로서 이 규칙, 근친상간 금지를 찾아내는 거죠. 규칙이라는 건 뭐예요? 규칙은 애초에 무언가 룰이잖아요. 이 룰을 지킨다라는 건 자연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문화에 해당되는 특징이고, 한편으로 또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자연적 존재에서 갖는 특징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래서 규칙은 특수한데 보편성은 자연 발생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어떤 규칙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보편성을 갖는데 근친상간 금지가 바로 그러다. 자, 그래서 규칙은 문화적인 거라고 했죠. 그런데 보편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적 특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규칙과 보편성을 동시에 갖는 게 바로 근친상간 금지다.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규칙과 보편성의 양자를 결합하고 있는 거고, 모든 사회 집단에서 예외 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상간 금지라는 그 선을 통과하면서 자연적 존재는 사회문화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좀 이따 우리가 락강에서도 보겠지만, 락강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길을 거치면서 인간은 결국 사회적 존재로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가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자크 락강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 표현의 어떤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 연구의 어떤 틀 자체는 되게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근친상간 금지는 우리를 안팎에서 둘러싼 이중의 질서를 기초짓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보편적 사회 질서를 기초짓는 것. 그러니까 근친상간 금지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허용과 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성적인 결합을 금지하는 한편, 야, 이 범위 내에서는 안 돼라는 거죠. 근친은 안 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의 범위에서는 결혼은 가능하잖아요. 결혼이라는 거 결국은 근친상간 금지 틀 안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 안 되는 범위 바깥으로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금지와 허용. 보통 우리가 터부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금지와 허용에 대한 이 잣대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사회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이 만약에 허용된다면 사회는 형성되지 않죠. 왜냐하면 관계가 완전히 꼬인다라는 거 여러분 그냥 굳이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동생과의 어떤 뭐 관계, 남동생과의 어떤 뭐 자식을 낳는다거나, 남동생과도 낳고 오빠와도 낳고, 그리고 뭐 삼촌과도 낳고, 이런 식으로 되면 어때요? 근친상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뭐 관계가 다 꼬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때는 그 다음 세대에서 뭐 삼촌, 형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화가 된다는 건, 그러니까 인류가 사회화가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모두가 흘러갈 수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그게 근친상간 금지다. 사회 구조의 기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책에서는 이제 뭐 어떤 이제 부족들의 어떤 사례, 왜냐면 인류학자니까 레비스트로스가, 그래서 그런 걸 직접 경험적으로 찾아가서 막 연구한 틀들이 있는 거죠. 어떤 부족은 이런 특성이 좀 강하고 관계 안에서도 어떤 부족은 이런 특성이 강하더라. 뭐 이런 연구들이 잠깐 나와 있지만 그거는 통과하겠습니다. 자, 레비스트로스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선험적인 무의식을 기초로 친족관계의 보편적 구조를 찾아내서 이로써 사회구조 전반을 관통하는 보편적 사회질서를 찾아냈다고 본인은 생각을 했어요. 다음으로 그는 자연과 사회, 자연과 문화, 인간을 관통하는 선험적 무의식을 통해 보편적 사고질서를 파악하려고 하죠. 자, 어쨌든 근친상간 금지라는 중요한 어쨌든 그 사회질서를, 보편적 사회질서를 찾아냈으니까 결국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관통하는 선험적 무의식을 통해서 보편적인 사고질서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보편적 질서, 우리의 사고 질서. 자, 그래서 그가 말하는 근친상간 금지라는 것도 보편적 사고의 결국 우리의 무의식적 기초고, 사실 누가 막 열심히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무의식적인 어떤 기초이자 보편적 사고 그 자체인데, 여기서 그가 주목하는 것은 원주민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회 방식인데, 흔히 마술적, 주술적이라고 불리는 이 사고 방식을 야성적 사고라고 한다. 이는 오랜 세월에 걸쳐 반복 지속적으로 자연을 관찰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연을 관찰했다. 단순히 여러분 관찰도 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은 상태로 대충 믿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막 허무맹랑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망상처럼 뭔가.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원주민 사회에서의 어떤 야성적 사고라는 건 오랜 세월에 걸친 반복과 지속된 관찰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비과학적이라고 할 수 없겠죠. 과학도 원래는 반복적 관찰을 이제 실험실로 들어와서 단기간에 더 많이 이제 그죠? 샘플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야성적 사고는 세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세계의 현상들을 바라보는 관심의 차이에서 과학과 구별되는 방법적인 차이가 방법의 구조는 저는 같다고 보지만 어쨌든 디테일하게 다르니까 야성적 사고와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과학적 연구 방법은 어떤 차이는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다른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야성적 사고는 결국 뭐다? 구체적인 것의 과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과학의 일종이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그러면 왜 하겠어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야생하면은 뭔가 되게 미개하고 뭔가 되게 우리보다 훨씬 덜 떨어진 어떤 이런 개념처럼 흔히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 나름의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이 야성적 사고로서 자리하고 있는 거다. 야성적 사고는 원시인 혹은 미개인의 사고방식에서 아니고 사실 우리 알고 보면 오늘날에 우리도 공유하고 있는 근원적이고 무의식적인 사고방식이다. 1차원적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사고의 보편적 기초고, 있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뭐 카스테주는 미기하다, 토템 미기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그 나름의 원리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동물을 신으로 믿었을까? 괜히 어떤 이런 계급 체계를 만들었을까? 그게 오늘날 시대에는 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름의 논리와 체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보편화와 특수화라는 사고 메커니즘 작동함으로써 사물을 분석 종합하는 사고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자, 이런 점에서 야성적 사고는 자연과 인간, 물질과 정신을 이어주는 매듭인 것이고요. 자연에 기초한 무의식적 사유다. 모든 인간의 공통된 선험적 사고 구조고 보편적 사고 질서를 뜻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가 말하는 야성적 사고란 일종의 구조적 무의식 혹은 사회적 무의식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인간의 해체, 주체 해체가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간 해체를 얘기했다는 점에서는 말 그대로 탈근대적이죠. 반인간주의, 반주체 철학은 분명히 이제 탈근대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중요한 것은 인간을 구성해내는 게 아니라 인간을 해체하는 거다라고 했고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에게 공통된 보편적 요소인 것을 찾아내려고 했고 아까 그것이 이제 뭐 근친상간 금지와 야성적 사고로 드러났죠. 그는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자연과 문화, 자연적 질서와 사회적 질서의 공통된 무의식 기초를 찾아내고자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이제 공통된 구조를 또 찾고자 하는 어떤 기획성은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이것으로 통괄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또 약간 그 근대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심층 구조의 효과로 본다. 주체라는 게 뭐다? 우리는 주체는 항상 명확한 주체였잖아요. 데카르트의 주체는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구성된 주체인 거죠. 심층 구조의 효과로서 결과물로서 등장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탈근대적인데 동시에 모든 인간의 공통된 어떤 보편적 구조를 찾으려고 했다라는 건 칸트적이고 또 혹은 근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야콥슨의 영향도 받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조로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는 탈근대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해서 근대적 기획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과학에 대한 그의 태도도 이원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구적 관점에서 토템이나 주술을 과학의 이름을 빌려 매도하려는 시도를 정열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고 그의 입장은 서구적인 과학적 사고보다는 여기서 그의 차라리 야성적 사고에 기울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진영 선생님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한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기존의 어떤 서구 과학적인 측면에 대한 독단에 대해 비판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야성적 사고에 대해서 더 기울어지는 어떤 주장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여기 그 책에 보면 사파들이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구가 동양에 대해서 혹은 그들이 보기에는 이런 야만, 야생에 대해서 어떤 폭력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비판하고 있는 사파와 거기에 대한 논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죠. 결국은 서구 선교사들이 뭐 이런 들어가서 서구인들이 이 원주민들 사이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결국 마을의 어떤 배치와 구조를 찾는 거예요. 왜? 그리고 그 구조를 바꿔버리면 이들의 어떤 정신체계가 무너질 테니까. 결국은 항상 여러분 식민지화 할 때 한편으로는 이렇게 종교도 들어가잖아요. 기독교의 종교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사고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따라오진 않겠죠. 그래서 그들의 그러면 구조를 바꾸려면 오히려 그들의 어떤 이런 전통 부족들이 갖고 있었던 뭐 이렇게 마을의 어떤 공간적인 배치로서 틀이 잡혀 있는 아까 여기 나오면 보로로족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구조부터 바꿔버리는 거예요. 집의 위치부터 바꿔버리고 강제 배치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아예 의식이 해체되는 거죠. 그 공간의 틀에서 자신들의 사고가 형성되어 왔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서 철저하게 레비스트로스는 우리가 그동안 어떤 또 서구가 폭력을 자행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제 설정은 반서구적인 태도를 과학주의적인 방식으로 기초짓고 정당화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고 반과학적 과학주의가 아니겠는가. 반서구적이라는 측면에서 또 반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또 나름의 어떤 경험적인 야성적 사고를 또 하나의 과학으로서 얘기함으로써 반과학적 과학주의다 라고도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그런 서구적 계몽주의적 사고방식의 반대, 비판을 함으로써 누구를 통해서 언어학적인 친구 야콥슨의 언어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인류학적 구조를 찾아내고자 했던 것. 그 인류학적 구조를 찾아내면서 사실상 서구의 어떤 절대적 권력화에 대한 비판, 자기 비판에 대한 자기 반성에 대한 또 그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레비스트로스의 연구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레비스트로스를 일단은 끝내놓고 락강으로 넘어가죠. 자, 자크 락강은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를 하고 이제 지난번에 넘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언어학이다.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의 창시자였다면 락강은 정신분석에다가 언어학을 접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깔끔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와 락강의 차이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락강은 뭐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고 했어. 원래 프로이트를 회복하려고 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의의가 대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언어 구조학을 접목했다. 정신분석에. 그러니까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락강은 프랑스 학자고 이미 정신분석은 미국화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 안에서 프로이트는 충분히 이미 소비되고 있었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흔히 임상심리학처럼 적용되고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그거죠. 락강이 이어받은 정신분석은 사실상 그러니까 뭔가 치료의 개념 같은 건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정신병 환자는 잘못된 거고 우리 그래서 정상으로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이분법을 어느 정도 탈피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미국식인 어쨌든 이 정신의학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을 딱 구분해 놓고 비정상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는 비정상인데 정상으로 가고자 하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연구로서 우리가 정신과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락강은 특히 비판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거는 프로이트 이론의 고유한 정신이 훼손된 거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본래의 프로이트의 어떤 개념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밌게도 그게 프로이트의 후반기에 대한 프로이트냐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기 후기라고 만약 굳이 구분한다라면 이 중기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정작 후기 프로이트를 락강은 또 부정하는 셈이기도 한 거예요. 후기 프로이트가 뭐길래 약간 좀 생물학적이고요. 그러니까 좀 과학적인 요소를 좀 끌고 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딱 도식적으로 이드 걷잡을 수 없는 우리 어떤 이 불타는 욕망처럼 이드의 어떤 무의식적 욕망이 있다라면 또 초자 슈퍼에고라는 혹시 질서와 법적인 어떤 억누르는 무의식이 있고 그 안에서 자아가 어떻게 조절하는가 이런 식으로 도식을 구성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원래 중기 때는 그냥 의식과 무의식밖에 없었거든요. 락강은 바로 이 구조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프로이트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도 뭐 프로이트가 이걸 원했을까라고 하면 그건 알 수 없죠. 당연히 오히려 말년의 프로이트의 어떤 고집으로 본다라면 오히려 락강의 시도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후대에 어떻게 어떤 또 후학에 의해서 이게 재정립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신분석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일단 우리는 무의식을 떠올려야 되고요. 그럼 무의식은 무엇입니까? 락강이 그것은 하나의 생물학적 존재를 인간의 자식으로 변환시키는 메커니즘이고, 자, 하나의 생물학적 존재를 어떻게 바꾼다? 인간의 자식으로. 우리 아까 그 레비스트로스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자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회가 되는가? 문화로 접어드는가에 대해서 근친상간금지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비슷한 얘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물학적인 인간에서 인간의 아이, 그러니까 문화라는 뜻이거든요. 살아가게 만드는 인간 내부의 메커니즘이 뭘로 형성이 되는 거다? 무의식에서. 그래서 레비스트로스의 근친상간금지와 같은 계열처럼 우리 여기는 똑같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어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래서 오이디푸스기를 어떻게 지내오냐에 따라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고 싶다는 그 욕구, 그것이 인간 혹은 사회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억압되어야 될 최초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지, 근친상간에 대한 금지인 셈이고요. 욕구에 대한 금지란 인간이 따라야 될 가장 원초적 규칙이 되는 것이겠죠. 오이디푸스적 욕망에 대한 금지를 통해 사회적 법과 규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니 오이디푸스 왜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바로 설명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3순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도 아마 구체적으로 제가 담아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도 이제 도식은 한번 써야겠죠. 결국은 아버지와 나와 어머니의 이 삼각형의 어떤 구도에서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욕망은 실현될 수 없죠. 아버지의 방해에 의해서. 이 방해에 의해서 방해가 되어야만 이것을 내가 만약에 받아들여야 하고 인정해야만 이 삼자 구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죠.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가족이 어떻게 돼요? 해체되겠죠. 왜냐면 근친상간의 메커니즘이 형성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는 다 프로이트가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를 욕망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무의식적 욕망이 어떻게 아버지의 간섭에 의해서 절제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걸 물론 거세 컴플렉스라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걷어들이는가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우리는 이것이 사회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강하냐 약하냐, 아버지의 억압 혹은 나의 욕망, 이것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또 하나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적 질환으로서 드러나는 거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뭐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의식적으로 날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다 이 모든 메커니즘은 무의식에서 일어난다. 자, 그래서 사회문화적 규칙을 통해 욕구를 억압함으로써 무의식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그러니까 원래 그냥 있어 이게 아니라요. 여기서 억압이 됐잖아요. 최초의 억압. 최초의 우리의 욕구가 억압됐을 때 그 무의식의 영역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없는 거죠. 무의식이란 동물에게는 없고 오직 인간에게만 있다. 왜냐면 그 규칙이 애초에 없었으면 근친상간 금지나 뭐 이런 규칙이 없었으면 욕망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욕망은 생기지 않고 그냥 우리의 동물은 어때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욕구가 있으면 그대로 다 실현하고 살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못 살죠. 왜요? 사회적 규칙과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실현하지 못한 것, 억압된 억압된 욕구가 욕망으로서 드러나는 거다. 근데 이제 여기서 대체 언어학은 뭐냐라고 했을 때 소시르의 구조 언어학의 개념들을 차용함으로써 그래서 정신분석은 기존과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의식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 의식할 수 없는 것을 연관련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낸다? 언어처럼. 우리가 언어 연구를 하면 그러면 뭔가 역으로 무의식에 대해서부터 알게 되겠죠.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정신분석 치료 방법이 원래 뭐였죠? 말 그대로 실수나 우리 어떤 농담이나 꿈을 통해서든 무의식이 드러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들은 무의식의 어떤 징후죠. 그래서 무의식상의 어떤 의미를 표시하는 것, 기표, 언어학의 용어를 두면 우린 기표와 기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기표는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표를 큰 S라고 하고 기의를 작은 S라고 합시다. 그러면
무의식은 결국은 기의가 되는 셈이고, 이게 언어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학의 표현과 우리 어떤 무의식의 어떤 그 구조에 대한 표현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적인 어떤 기표로서 언어가 드러나는 게 있고, 그것을 뜻하는 것이 기의라면 무의식이 바로 그 기의의 어떤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락강은 이를 소시르하게 유사하게, 그래서 소시르가 SS라고 할 때 락강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좀 있다면, 무의식의 기표는, 그러니까 왜 소시르는 근데 그 기표보다 그 의미를 더 중시를 하거든요. 근데 락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기표에 대한 것을 더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징후가 어떻게 드러나냐를 통해서 우리는 유출을 하는 건데, 기의를 이해하려면, 그죠? 언어를 통해서 뭔가 어떤 기의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기표를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단순히 이 기표 하나만으로 기의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표와의 어떤 관계, 연관 속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종일을 이해하려면 조종일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기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와이프, 우리 딸들, 혹은 제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나이도 기표가 될 수 있겠죠. 수많은 기표들의 관계 속에서 제가 나름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기표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의에 다가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무의식에 있는 어떤 궁극적 기의를 완벽하게 표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도 락강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어서 언어학적 방법으로서 우리는 무의식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표가 기의에 닿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끄러진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닿으면은 딱 동일하게 찾을 수 있는데, 닿을 듯 말 듯 하면서 결국 미끄러지는 거예요. 기표가 기의에 완전히 닿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S와 S를 가르는 무의식적인 장벽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까처럼 꿈을 꿀 때도 정확하게 안 드러나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미끄러진다는 얘기가, 기표와 기회에 닿지 못하고 미끄러진다는 건 꿈속에서 드러나는 것들도 다 기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때요? 괴상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괴상하게 드러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런 거죠. 나의 무의식이 대체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정신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또 좀 더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언어 구조언어학 얘기할 때 결합관계, 계열관계도 얘기했었거든요. 결합관계, 계열관계. 그때 뭐 어렵진 않았죠. 나는 밥을 먹었다. 요런 수직적 관계가 결합관계고, 계열관계는 나는 밥을 먹었는데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밥을 먹었는지, 떡을 먹었는지, 나는 똥을 먹었는지, 어쨌든 다 대체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이 계열관계죠. 결합관계, 수직적인 거, 계열관계. 이런 거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근데 야콥슨, 언어학자인 야콥슨의 경우,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를 환유의 어떤 방식으로 언어학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대체할 수 있죠. 이거 밥이냐, 떡이냐, 반면 무엇을 자리에 대신 유사한 것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결국은 이제 은유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환유와 은유는 그러니까 언어학적인 표현이죠. 언어학 그 안에서 환유와 은유의 기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결합관계와 계열관계를 통해 단어들은 문장으로 언어로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 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언어로서의 형성이 안 되죠. 그래서 그 규칙을 또 언어학에서는 랑그라는 문법체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프로이트는 또 역으로 무의식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응축과 치환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야, 우리의 무의식 안에는 어떻게 드러난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욕망은 응축되고 치환된다. 그 응축은 여러 가지 A의 모자를 쓰고 B의 옷을 입고 C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꿈속에서 만약에 나타났다고 쳤을 때, 그러면 제 모습 그대로가 평상시에 제가 나타나야 되는데, 보니까 모자는 전혀 다른, 예를 들어 친구의 모자에, 그리고 전혀 또 내 딸의 옷을 입고 있다거나, 또 머리 모양 자체는 또 어떤 선생님의 머리 모양이거나, 근데 나야 분명히 꿈에서 인식할 때 그런 경우 있죠. 나는 난데, 혹은 내가 생각하는 분명히 걔인데 걔의 어떤 부분들이 이상해. 부분이 뭔가 합체되어 있어. 이게 응축이거든요. 그리고 치환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교 행위가 성교 우리 성행위 하는 섹스가 피 흘리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거나, 내가 뭔가 정액을 분출하는 어떤 사정이 눈물로서 드러난다거나, 이런 것들도 치환이라고 해요. 대리표상은 치환과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내가 싫어한다라는 개념이 평소 내가 싫어하는 동물이나 이런 걸로 딱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응축과 치환의 방식으로 무의식이 드러난다. 이게 이제 프로이트가 주장했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락강은 요 두 가지 언어학적인 현상, 언어학의 구조와 프로이트의 구조를 보면서 아까 좀 매칭을 해보는 거예요. 응축은 유사한 여러 가지를 한 군데 뭉쳐서 나타내는 방식이니까 이렇게 응축은 곧 은유와 연결이 되고 환유가 곧 치환과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접한 다른 기표들을 빌려서 나타나는 방식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이렇게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뭘 지금 보는 게 중요하다? 무의식적 구조가 언어학계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락강이 이렇게 연결했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락강이 보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공부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결국 최근에 공부했던 언어학의 어떤 환유와 은유의 구조와 같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요? 그 속으로 편입되는 거죠. 우리가 언어를 주체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언어 구조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영어권으로 가면 영어를 써야 되고 한국어가 한국어로 가는 것처럼 무의식 역시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면 그건 나란 개인으로부터 독립적 질서와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내가 아니죠. 언어는 나와 개별적이다. 독립적 질서와 체계를 내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이란 결국은 뭐다? 언어를 우리가 따라가듯이 무의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타자의 담론이라는 거예요. 재밌게도. 그러니까 무의식은 내 거야가 아니에요. 언어가 내 거야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언어의 틀 안에 편입되고 거기서 그 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타자의 담론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타자의 욕망을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다음으로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고, 자, 우리가 사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앞부분에서 우리는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요거를 먼저 생각할 수 있고요. 무의식은 언어와 같다. 언어처럼. 그리고 두 번째가 근데 무의식은 근데 언어 같은데 그 언어의 특징이 또 타자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타자의 담론으로 되고 세 번째는 그래서 무의식은 누구다? 타자의 또 욕망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를 분석을 하면서 락강이요. 거기서 이제 무의식의 어떤 그 구조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요거는 그래도 또 설명을 하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럼 무태지 욕망이 뭐냐? 타자 욕망이라고 하는데 욕망을 이해하려면 욕망과 요구와 욕구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욕구는 이제 need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demand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desire라고 할까요? 그러면 요구와 욕구 이 차이가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차이가 뭐냐면 욕구는 생물학적인 거예요. 모든 생물이 갖고 있는 이 생물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배고프면 지금 제가 배고프네요. 아침은 부실하게 먹었나 봐요. 얼른 가서 제가 끓인 시래기국을 먹고 싶네요. 어쨌든 욕구는 뭐예요? 배고픈 거를 충족시키고 싶죠. 배고프다. 혹은 뭐예요? 성욕. 그리고 뭐 무력도 있을까요? 어쨌든 욕구라는 건 그런 거죠. 내가 식욕, 성욕 갖고 있는 1차적 충동. 쉽게 얘기하면 1차적 충동은 우리가 동물도 있고 우리도 있어요. 다 갖고 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욕구가 있잖아요. 욕구는 그 나 안에서 있는 거다. 내 안에서 욕구를 갖고 있죠. 자기 안에 욕구를 갖고 있는데 그 욕구를 나 혼자 다 실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누군가에겐 그 욕구를 요구해야 돼요. 만족시켜 달라고. 예를 들어 여러분 학원 내가요. 제가 실제로 이제 사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학생들이 저한테 왜 와요? 요구하는 거죠. 자신들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가 디맨드 요구하는 거예요. 야, 돈 줄 테니까 나 좀 가르쳐줘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한테 우리가 뭘 바래요? 요구하는 거예요. 엄마 나 배고파. 나 이거 좀 실현해줘요. 엄마 나 사랑이 고파요. 나 좀 사랑해줘요. 그죠?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요구로서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욕구는 요구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욕구가 욕구로서 드러나면 됐네. 그렇게 해서 실현하는 거면 이게 여러분 1대1 대응이 되면요. 욕구와 요구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모든 걸 다 요구할 수 없죠. 자, 욕구는 있지만 욕구가 예를 들어 욕구가 이렇게 이 큰 범주, 이게 욕구의 범주라고 봅시다. 욕구의 범주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부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구의 영역은 요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요 정도의 나머지 욕구는 어때요? 표현할 수 없는 요구인 거죠. 요구할 수 없던 요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표현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질서와 언어적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언어 구조로 친다라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나요? 네. 뭔가 내가 뭘 느껴, 뭘 욕구하고 싶고 요구하는 것 같은데 도저히 뭔가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어. 그럼 여러분 실제로 요구할 수도 없는 거죠. 욕망도 같다라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것도 어떻게 파생된다? 우리의 욕구가 요구로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요구가 된다는 거 있잖아요. 예. 표현할 수 없는 것. 대표님 아까 근친상간군주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여러분 만약에 근친상간에 욕구가 있다고 쳐봅시다. 진짜 믿어보는 거예요. 플로이트가 얘기한 걸 믿어보면서 근친상간에 욕구가 있어. 그럼 그걸 여러분 요구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것, 억압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요구조차 할 수 없는데 욕구로는 있어. 그게 욕망인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어찌 보면 이게 욕망의 자리죠. 미처 요구의 영역으로서 표출될 수 없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가 사실상 억압되는 거고, 억압된 욕구가 욕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나머지 것이 욕구라는 개념보다도 나머지 것의 욕구가 요구되지 못한 나머지 것의 욕구가 억압이 된 거잖아요. 표현될 수 없으니까. 그것이 결국은 결핍을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결핍, 욕망은 그래서 곧 결핍이라는 표현도 나오는 거예요. 욕망 그 자체가 결핍을 의미한다. 왜? 실현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그 결핍을 어떻게든 대체해서 뭔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내가 갖고 싶은 진짜 욕망은 요구로 표현될 수 없는 그건데 그것을 직접 얘기할 수 없으니 우리는 그것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다른 걸로 실현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명품 소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학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휴대폰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진짜 막 3, 4개월 단위로 바꾼다기보다도 저는 여러 개를 써요. 세컨드 폰이 있고 요즘은 심지어 세 번째 폰까지 생긴 게 이제 물론 좀 저렴한 것들이긴 한데 다양하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만져보는 걸 좋아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말 그대로 그게 욕구 불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언가 나의 억압된 욕망에 대한 결핍을 다른 걸로 치환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욕망의 환유연쇄라고 합니다. 저는 특히 막 커피 같은 거, 지금 커피도 이봐요, 욕망, 탐욕 그 자체. 하나는 따뜻한 커피, 하나는 시원한 커피. 둘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동시에 먹고 있는 거죠. 하나는 산미가 강한 거, 하나는 산미가 또 없는 거거든요. 한 번 수업을 할 때도 저는 그래서 커피를 여러 개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업 끝나고 또 가서 혹시 편의점을 갈 때마다 제가 보는 게 새로운 커피 없나? 뭐 이런 걸 또 봐요. 또 마시고 또 후회하고. 항상 그게 그거 인스턴트는 또 그게 그거거든요. 혹은 또 새로운 커피숍이 생기면 또 가보고 싶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물론 가보고 싶지만 가지 못합니다. 왜요? 그렇게 다 쓰면 가장으로서 할 수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유가 있고 막 이런다면 어쨌든 이게 뭐 사람이라는 게 어디로 꽂히게 되거든요. 어떤 소비에 대해서. 누군가는 진짜 그 백을 모으는데 이제 꽂히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명품 백에 꽂히시는 분들, 화장품에 꽂히는 분들 다 이게 오늘날의 그 소비 사회에 이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적인 이 욕망에 대한 분석은 또 되게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들려지는 이 욕망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지만 여하간 우리는 지금 욕구가 어떻게 요구되고 요구되지 못한 것이 어떻게 억압돼서 결핍돼서 욕망이 되는지를 지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어적인 상징적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나타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욕망이 된다. 그래서 그 욕망은 다른 걸로 대체되는 거예요. 정작 그 자체를 욕망할 수 없으니까 엉뚱한 걸로 이제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생물학적 욕망이라고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사회적인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의 어떤 대상을 당시에 프로이트는 좀 생물학적으로 자꾸 거시기의 개념을 쓴단 말이에요. 정말로 남성의 그 고추 있잖아요. 거시기적 개념으로서 단어를 썼다라면 그런 생물학적 요소에서 약간 좀 벗어나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일종의 이건 남근이라는 표현을 따로 써요. 팔루스라는 단어로 다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사실상 사회적인 인정 욕구라고 얘기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러면 왠지 너무 생물학적인 섹스에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프로이트의 어떤 기존의 어떤 좀 극단적인 측면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회적인 인정 욕망으로 드러날 수 있다. 남근임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타자는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이기도 하고 사회이기도 하고 사회적 질서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에서 그 캐릭터들이 어떻게 다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게 되는지 그 구조를 되게 재밌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굳이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그래도 혹시 볼까요? 언어로 짜여져 있는 무의식이고 각자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고 여기 왜 요 사람과의 관계 있어요. 그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를 보면 왕과 왕비와 어떤 이 장관의 이 욕망의 삼각형이 또 있고 또 이 두 번째 삼각형은 나중에 여왕이 경찰을 통해서 뭐 시키거든요. 장관의 편지 뺏어오라고. 사실 원래 본인 거죠. 그리고 또 뒷팡이 있고요. 뒷팽인가요? 어쨌든 서로의 또 2차적 삼각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들이 행동들이 다 뭐에 의해서 나온다? 왕비는 왕의 욕망을 충족받기 위해서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고 장관도 왕비에 의해서 또한 인정받기 위한 그 자리를 행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경찰은 또 왕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장관은 또 한편으로 뒷팡은 또 왕비가 뒷팡을 부조했나? 갑자기 내용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여하튼 이거는 여기 있는 이진영 선생님 책을 따라 읽어보시면 핵심은 그건 거예요. 결국은 타자의 담론에 의해서 각자의 관계가 정의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정한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리. 아까 보면 예를 들어 이 내용에서 장관이 왕비가 보는 눈앞에서 편지를 딱 쓰려간단 말이에요. 왜요? 보니까 왕비가 왕 앞에서 뭔가 걸리면 안 되는 편지야. 걸리면 안 되는 그 레터, 편지를 그래서 저걸 내가 왕비가 뭔가 걸리면 안 되는 편지인 걸 바로 눈치채고 내가 이걸 가져가면 이걸 통해서 나는 왕비를 협박해가지고 내 권력을 쟁취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비는 눈앞에서 그걸 못 막아. 왜요? 거기서 너가 왜 훔쳐가 라고 하는 순간 내가 들키면 안 되는 왕에게 결국은 그 순간에 들키게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서 오히려 나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레터가 지정한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담론이 되는 건데 이 레터를 결국은 내가 지금 당장 뺏길 수밖에 없는 것. 이 갖고 있는 힘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정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욕망의 자리이기도 하다. 지정된 자리이기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각자는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갖고자 하고 타자의 욕망의 대상임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고 우리는 결국은요. 이런 점에서 이 레터, 편지는 남근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 마치 무의식적 욕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인 거예요. 여러분, 에드거 앨런 포가 정말 이렇게 알고 썼다 이게 아니라 에드거 앨런 포의 마침 도둑맞은 편지를 락강이 보면서 이 소설이 딱 맞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분석을 한 거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그때 이거 보고 최근에 그 드럼 치는 영화 있죠. 위플래시의 그 스승과 그 제자의 그 관계에서도 되게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조만간 이건 제가 한번 써볼게요. 글로요. 갑자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플래처라는 그 스승과 그리고 거기서 제자가 있죠. 제자가 드럼을 치는 이름 다 까먹었네요. 근데 거기에 좀 관객을 넣고 싶더라고요. 이 영화 마지막 장면이 압권인데 거기서 사실상 이 서로가 어쨌든 이 관객이라는 특히나 어떤 이쪽을 대타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욕망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한 지정된 자리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좀 드러나거든요. 뭐 여하간 이런 의미에서 각자는 타자가 욕망하는 걸 갖고자 한다. 언어적으로 구조화된 무의식을 타자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여기서 이 락강편에서 더 재밌는 거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게 이 사파에서 푸코의 원형 감독 얘기도 벌써 나오고요. 파놉티콘 얘기죠. 파놉티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감시의 시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거울 앞에서 누드를 그리는 화가 얘기가 나오면서 또 푸코의 시선 개념도 나옵니다. 역시. 그리고 디즈니랜드 얘기를 하면서 보드리아르의 개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꼭 잘 읽어보시면 오히려 이 사파를 통해서 오히려 더 앞으로 써먹을 일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와닿는 얘기들이거든요. 진짜로 우린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락강이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도 우린 지금 구주주의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알고 보면 이미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지정된 자리를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왕비는 왕으로서, 왕은 왕으로서, 장관은 장관으로서 각자의 지정된 자리를 좋든 싫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 그런 부분들로서
이제 여기서 보면 보드리아르도 등장할 수 있고 아까 푸코도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훌륭한, 우리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우리 훌륭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한 그 자리,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한 그 자리, 훌륭한 스승이 되기 위한 그 자리.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사회적으로 규정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나의 어떤 본연의 욕망이 아니라 지정된 자리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요. 타자가 지정된 위치를 내 자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나에게서 주어져 있는 걸맞는 이상적인 상의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어떤 우리는 자아 이상을 갖고 거기에 맞춰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타자가 지정해주는 자기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신분석에서 얘기하고 있는 언어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이 락강의 도식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주체라는 게 말 그대로의 주체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원래 그 언어처럼 수브젝툼에도 가까울 수도 있다. 지정된 자리로 결국은 규정되는 거죠. 세워짐을 받는 자, 타자에 의해서 타자가 지정한 그 자리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체를 획득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 주체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주체인 거죠. 왜요? 내 욕구가 소외될 수밖에 없죠. 내가 하고 싶은 건 결국 못 하잖아요. 지정된 자리를 받아들이니까 정작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돼. 소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원적으로 채울 수 없는 어떤 결핍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발생한 결핍을 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 작은 타자를 또 욕망하게 되어 있고, 근데 역시 그건 근원적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욕망이 충족되는 건 불가능하고, 아까처럼 환유연세가 일어나게 된다. 알겠죠? 결국 이런 다양한 모습이 각각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상상적으로 우리는 동일시함으로써 그게 바로 나라고 오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인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죠, 사실은요. 근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현재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처음에는 그래서 이 도식이 되게 이해가 안 갔다가 요즘은 좀 이해가 좀 잘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저도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타자, 큰 타자가 나를 결국은 규정하는 거거든요. 나를 규정함으로써 주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작은 타자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작은 타자를 또 욕망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결핍이 생기죠. 결핍이 욕망의 환유연세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냥 각각의 자신의 모습이 상상적으로 그냥 동일시할 뿐이에요. 내가 그냥 이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치 나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짜 내가 아닌 거죠. 오인된 나예요. 나의 자리를 그냥 그런 식으로 임시적으로 대체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누스 락강, 그 락강의 이론은 레비스트로스가 그렇듯 주체나 인간이란 개념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인 건 거죠. 해체를 통한 결과로서, 욕망의 어떤 결과로서.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자아이상을 획득하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본래 모습이라고 상상적으로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사실은 타자가 지정한 자리를 받아들인 셈이다. 뭐 나의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그죠? 어떤 뭐 학업으로서 내 어떤 직업으로서의 내 자리, 이런 것들이 다 자아의 중심성은 거꾸로 그래서 타자의 중심성이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아니라 사실은 타자성이 더 나를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하고 있다. 고로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묘하게 바꾼 거죠, 거꾸로. 그래서 내가 아니라 타자의 담론 속에서 나는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서 있어야 될 곳, 내가 존재해야 될 곳은 타자가 지정해준 내 지점이 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타자의 그 담론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삶이죠. 나 혹은 자아라는 주체는 어떤 중심성도 통일성도 갖지 않으며 오히려 타자의 담론, 타자의 욕망으로서 무의식의 결과물이다. 통일성, 중심성이 없다. 이걸로 이미 탈근대적이죠. 무의식의 결과물이다. 무의식이라는 형태로 내면화된 체계와 구조의 결과고 효과인 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미는 기표들의 작용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의미작용, signification이라고 써있는데, 의미작용은 기표들의 관계를 통해 기표들이 기호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기표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의미가 형성이 된다. 기표가 기를 형성하는 건데, 문제는
고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아까 끊임없이 미끄러진다고 했잖아. 기에 완전히 닿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미끄러져. 우리는 기표관계사과 확인연설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의 욕망을 찝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미끄러지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미끄러지기만 하면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는 소통이 안 되죠. 의미를 형성할 수 없게 돼요.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임시적으로라도 뭔가 탁 찍어야 돼. 고정점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기표가 기일을 막 찾아 헤매 다니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임시적으로라도 우리는 어떤 그 고정점을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그 문장 안에 있는 기표들의 의미는 고정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 거죠. 마지막 기표와 마침표를 통해 기호들의 연세가 일단 매듭이 지어져. 매듭이 지어지고 기호의 의미는 고정이 되는 거죠. 임시적으로. 예. 안 그러면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다라는 것, 표현한다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완전한 표현은 아닌 거죠. 예. 나 오늘 뭐 먹고 싶어라는 그 쉬운 말조차도 진짜로 내가 먹고 싶은 게 그건가?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그쵸? 아, 오늘 뭔가 단 게 땡기는데, 오늘 매운 게 땡기는데, 이 정도지. 거기서 우리는, 아, 나 떡볶이 먹고 싶어. 나 오늘 와플 먹고 싶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명확한 그 욕망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결국은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통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걸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어보고 또 후회하죠. 아, 뭔가 충족도 되지만 덜 충족되는 것도 있네. 다음 끼는 그거 먹어야겠다. 이렇게 연쇄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는 무언가 정박점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고정점은 항상 잠정적이다라는 게 중요해요. 잠정성. 그러니까 이게 늘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표 연세 한글을 변경시킴으로써 의미의 흐름이 다른 것으로 또 고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잠정성은 의미를 언어 전체에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구조주의 입장과는 또 매우 상이한 것이다. 자, 여기서 구조주의와 좀 결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의 포스트 구조주의적 측면은 바로 이러한 잠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표가 기에 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어떤 연쇄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원래 구조주의는 되게 그래도 명확하게 뭔가 어떤 언어학적인 랑그를 통해서 언어를 딱 표착할 수 있는 것처럼 거기서 뭔가 완결되는 개념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잠정성의 개념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기호 연세들에 대해 하나의 잣대로 작용하는 기준이 없다는 얘기니까 언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호 연세에도 얽매이지 않으면서 그 기호 연세의 의미를 결정해주는 메타 언어는 없다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야콥스는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찾으려고 한 건데 라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선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해주는 완벽한 그런 메타 언어 같은 건 없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 구조주의적 측면이 있고 탈구조주의적 측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죠. 락강 정리. 마지막으로 락강이 타자란 개념을 통해 주체를 구성해내는 방식. 자, 첫째, 주체를 구성하는 타자는 바로 질서를 의미한다. 주체를 구성하는 타자는 질서를 의미하고 언제나 단수, 대문자로 쓰인다는 것. 그리고 타자의 질서의 외부는 없다. 그래서 이 질서를 벗어나서 사람을 사고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곤란하다. 둘째, 무의식의 형성 메커니즘이 질서의 체계에 대한 동일시로만, 즉 타자가 지정한 자리를 자기 걸로 동일시하는 것으로만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락강은 그렇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마지막 주자 알티세르로 가보겠습니다. 자, 확실히 완전 짧게 할 수는 없네요. 자, 그래서 루이 알티세르. 알티세르 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일단은 막스주의를 떠올리셔야 되고요. 막스주의자예요. 막스주의와 구조주의 챕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알티세르는 또 역시 전기와 후기로 좀 나뉠 수 있는 게 전기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막스주의고요. 두 번째 기기는 오히려 이데올로기로 가니까 이게 되게 모순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는 말은요,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큰 틀을 놓칠까봐. 과학적 막스주의라고 해서 알티세르가 추구했던 과학적 막스주의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시공간 초월 개념이에요. 시공을 초월하는 것. 무슨 말이냐? 아까 레비스트로스가 했던 그 시도와 비슷하죠. 레비스트로스도 결국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속해있는 구조를 찾고자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역사주의를 비판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어떤 변화와 상관없이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과학적인 엄밀한 막스의 어떤 과학성을 얘기하려고 이런 주장을 초기에 했었는데 후기의 이데올로기는 되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시공간 초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이데올로기는 그 시대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대 안에서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에서 우리를 구성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념이 동시 존재하기 좀 어렵죠. 상충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알티셀은 전기에는 과학적 막수주의를 주로 얘기했다면 오히려 후기로 가면은 이데올로기, 호명 태제를 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 틀을 붙잡고 한번 이제 책을 보시면 구조주의와 막스주의를 접합한 사람이고 락강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죠. 인식론적 기획으로서의 과학에 관한 것, 다른 하나는 역사 이론적 기획으로서 이데올로기. 그죠? 그래서 막스를 위하여, 과학을 위하여 편이 약간 첫 번째 얘기입니다. 첫째로 그다음 막스주의 역사 유물론을 과학으로 정립하고자 했고, 여기 책에서 나온 건 이 획득 형질설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비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알티세르는 과학을 두 개의 진영으로 분할하는 리센코주의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막스를 위하여 서문인 곳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리센코주의라는 게 이제 획득 형질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변증법적 유물론을 연계해가지고 획득 형질설에 대한 주장을 했다가 실제로 이제 쫄딱 망하죠. 맨델의 유전학이 옳다라는 게 나중에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사유적 개념이잖아요. 변증법적인 유물론은 역사 해석에 있었던 방식인데 그거를 굳이 생물학적인 원리까지 적용하려다가 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알티세르는 과학을 이렇게 두 개의 진영으로 분할하는 거에 대한 비판을 한 거고, 과학은 과학으로서 추구되어야 되고 막스주의 역사 인물론 역시 마찬가지다. 막스주의 이론이 과학이라면 그건 플로레타리아의 이해에 걸맞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물리학, 생물학, 수학 등이 그렇듯, 그러니까 프로레타리아의 이해에 걸맞는다는 건 역사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금 역사 안에서 노동자들에 걸맞기 때문에 막스주의 이론이 과학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알티세르는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물학, 수학이 옳다라는 거에 대해서 언제 시기 따지니? 항상 옳은 거잖아. 그런 의미처럼 말 그대로 막스를 그런 과학적 반열로서 올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레비스트로스의 역사적 비판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 역시 연결이 되죠. 더불어 인간의 개념을 해체하자고 주장하면서 주체를 구조의 효과로 정의했던 레비스트로스나 락강의 태제 역시 강한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자, 그래서 알티세르 자신이 바로 이론적 반인간주의였기 때문에 이론적 반인간주의. 반인간주의는 실제로 아까 레비스트로스, 락강이 다 갖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공통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반인간주의다. 그래서 알티세르가 그러면 중시했던 막스의 시기는 오히려 후기 막스라고 볼 수 있어요. 후기 막스 자본론을 썼던 시대거든요.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자꾸 이 막스주의 쪽에서 역사성을 끌고 오는 사람들은 이 청년 막스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알티세르가 보기에는 청년 시절의 막스를 토대로 해서 연구했을 때 사르트르나 루카츠 같은 사람들은 자꾸 이런 역사성의 흐름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알티세르가 중시하는 것은 오히려 그래서 알티세르 보기에 결국은 이런 사회주의적 인간주의 같은 걸 얘기했던 청년시대 막스를 통해서 연구했던 그런 방식들은 과학적 객관성을 갖추지 않았다. 그냥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갖고 있고 이데올로기적 목적하에 만들어진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다. 이데올로기는 사실은 비과학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 유물론은 엄격한 과학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단지 프로레타리아의 이해를 반영하는 계급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게 되고 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알티세르는 그것을 이제 구출하기 위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이 시대가 알티세르가 이미 활동하던 시대가 한편으로는 이 스탈린주의 자체의 어떤 문제점이 막 드러날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게 뭔가 잘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막스주의 이론가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방식과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알티세르 같은 경우에는 자꾸 저런 어떤 역사성의 흐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막스주의가 아니라 보편타당하고 시대적 초월성이 가능한 과학적 막스주의를 다시 세우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 시대에서 아마 성찰을 했던 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데올로기들의 단절이 필수적이고 역사주의, 인간주의로부터 역사 유물론을 떼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에서 계급을 또 떼어내고 이데올로기라는 허위로부터 과학을 떼어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주의가 아니야. 역사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역사 유물론. 이거를 좀 따로 떼어내라는 거 별개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휴머니티로 가는 거 아니라 우리는 철저한 계급으로 가야 되고,
근데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우리는 과학으로 가야 된다. 여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과학적 막스주의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것이 자본을 썼을 때 막스를 얘기하는 거고, 인식론적 단절로서 막스를 연구하니까 막스가 바로 그런 인식론적 단절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 청년 막스와 작년의 어떤 막스를, 후기에 대한 막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인식론적인 단절이 있었다.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바로 여기니까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자본 노동 사이의 모순으로 환원하는 태도를 그는 획일주의적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예로 들면 자본과 노동의 모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순 자체를 되게 중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거기서 그전에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 모순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대립구도. 그럼 과연 요것만으로, 이 모순만으로 뭔가 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알티스르가 보기에는 다양한 그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자본과 노동의 모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서 어떤 이 제국주의 있잖아요. 제국주의의 어떤 그 나라 간의 어떤 모순이 있고, 지배 세력과 피지배 계급 간의 어떤 또 모순 등 다수의 모순이 있다. 모순은 여러 가지로 드러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모순이 아니라 다수의 모순이라는 개념 때문에 중층적 결정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중층 결정,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글자로. 그러니까 다수의 모순들이 중층적으로 복합적이라는 얘기죠. 복합적으로 혁명적인 정세를 만들어낸 거다. 그러니까 너무 도식적으로 하나의 어떤 모순만으로 그 하나의 모순으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모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양성의 어떤 가치, 다양성의 어떤 계기가 열리게 된 거죠. 중층 결정이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알티스르가 씁니다. 자, 그리고 무의식이나 잉여 가치는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은 경험주의나 실증주의처럼 또 과학을 중시한다고 해서 경험주의와 실증주의 방법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알티스르가요. 그러니까 과학처럼 연구해가지고 딱 A는 A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자본론의 연구 대상이 뭐예요? 무의식과 잉여 가치 이런 거거든요. 이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요. 무의식과 잉여 가치는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검증될 수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잉여 가치나 착취가 그러면 난 노동자에서 많이 당해봤어 라고 해서 많이 아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만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러한 곤란까지 지적하면서 자본주의와 착취의 자동 메커니즘을 밝혀놓은 게 바로 막스의 업적이다. 그래서 막스 이론을 그럼 과학으로 정립하는 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막스주의 철학이 필요한 거다. 막스의 자본론을 과학으로 정립하려면 우리는 막스주의 철학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알티스르에게 철학이란 대문자로 쓰는 이론인 거고, 그러면 그 이론, 대문자 이론이라는 거예요. theory라고 했을 때 이게 대문자가 돼서 이론 중에 이론이다. 철학은. 그래서 그 어떤 이론이 과학인가 아닌가, 내부적으로 올바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활동이 결국 철학의 역할이다. 그래서 진리의 보증자, 과학의 보증자다. 그럼 철학으로 무엇을 보증해 줄 것인가? 그래서 수학적 추론의 결과가 현실과 일치하는가 아닌가는 수학적 지식의 진리성을 판단하는데 하등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본적으로 현실 대상과 지식 대상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작 현실의 대상과 지식의 대상이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과학적 방법론과는 다른 방식으로 막스의 어떤 과학주의를 입증하는 거겠죠. 현실 대상과 지식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진리라는 건 지식 대상인 개념들 간의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거다. 관계에 의해서. 마치 개라는 개념을 짓지 않는 것처럼, 그죠? 중요한 건 관계 속에서 어떤 일관성을 갖추지 않으면 지식 효과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식 효과를 통해서 지식으로 구성하며 지식으로서 작용하게 하는 그 효과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실증주의적인 검증 이론이나 수학적 방식으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처럼 그런 가치들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데올로기와 표상체계. 자, 잠시만요.
네, 그러면 이제 마저 계속 이제 이데올로기와 표상 체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알티셀 쪽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제가 방금 또 우체부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엉뚱한 등기를 제 게 아닌데 굳이 가져다 주시려고 문을 두드리셔가지고 어쨌든 끊고 다시 영상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제 점기 알티셀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가고 있죠. 이데올로기와 표상 체계다. 여기서 이제 후기 알티세르라고 할까요? 과학으로서 막소주의를 정립하려는 기획과 동시에 알티세르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발전을 기획한다. 그것은 이데올로기를 대중들의 무의식적인 표상 체계로서 정의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분명히 명확하게 전기후기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모순적인 것을 이미 주장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누가요? 알티세르가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말이죠. 이건 나중에 바로 이진경 선생님이 이걸 비판을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이데올로기의 개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죠. 자,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 대중들의 무의식적인 표상체계다. 뭐가요?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표상이라는 건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좀 뭔가 재현하고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내 눈앞에 어떤 무엇을 떠올린다. 알티세르 하면 내가 머릿속으로 알티세르 지금 사진을 봤기 때문에 얼굴을 어떻게 떠올릴 것인가 떠올린단 말이에요. 재현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표상체계라는 건 무엇인가? 예컨대 이 물건을 보고 체계라고 판단함으로써 우리는 이 물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먹을 것, 못 먹을 것이라는 개념만으로 판단하는 어린 아기라면 그걸 입으로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제가 강사라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경선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표상과 함께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표상이 함께 떠오르죠. 일관된 표상이 없으면 일관된 판단이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무언가를 떠올리도록 해주는 개념이나 상상, 판단의 체계를 우리는 표상체계라고 한다. 이러한 표상체계는 개인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보통은 집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상체계라는 게 나 혼자만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되게 집단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학교나 교회 등 제도적 장치 속에서 보통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상체계는 근데 이것이 또 무의식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표상체계는 무의식적이다. 그리고 대중, 집단적인 것이고요. 왜 무의식적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언가 이것을 꼭 생각하고 의식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로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것들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 청소하는데 이건 책이고 책은 책장에 꽂혀 있어야 되니까 책장에 꽂아 놓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체계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책을 꽂아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타타닥 알아서 하는 거죠. 청소한다?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가까워요. 그렇게 이미 익숙해져 있거나 무의식적인 어떤 것들. 그래서 표상이 의식에 선행하는 거다. 표상이 의식에 선행하는 무의식적인 작동성이다. 그리고 대중적이다. 대중적인 표상체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나는 한국인이고 나는 대학생이고 나는 무슨 가문의 아들이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대중적 개념으로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주의에서는 막스주의를 연결해보면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데올로기는 무의식적이고 표상체계고 대중적인데 막스주의에서 이데올로기를 지배계급의 이념으로 따라서 그것은 피지배계급에게는 허위의식이고 거짓이고 지배계급이 없어지면 사라질 것으로 보았어요. 또한 그것은 의식적인 것으로 계급의식의 일종으로서 파악되었죠. 그러나 지금 본 것처럼 알티세르는요 무의식적인 것을 주장한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의식적 계급의식이라고 표현할 때의 의식이 아니라 이건 무의식적이다. 그것 없이는 이 사회에서 내가 선 자리는 무엇이고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사회, 심지어 공산주의에서도 이데올로기는 없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알티세르는 막스주의에 없는 무의식 개념을 프로이트에게서 좀 더 정확하게는 락강에게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티세르 하면은 막스주의 플러스 어떻게 보면 락강의 어떤 개념도 접목이 되어 있는 거죠. 대중적인 표상체계인 이데올로기 속에서 개개인이 어떻게 주체로 만들어져 가는가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표상체계인 이데올로기 속에서 대중적인 표상체계인 이데올로기 속에서 개개인이 어떻게 주체로 만들어져 가는가. 락강이 무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개개인이 주체로 되어가는지를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없는 주체는 없다. 이데올로기 없는 실천도 없다.
항상 그 이데올로기 안에서 우리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다. 표상체계로서 이데올로기는 무의식과 마찬가지로 영원하고, 물론 이 이데올로기는 현실에 대한 상상적인 체험이기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니다. 변형, 왜곡, 즉 무의식적인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죠. 이래서 알티세르는 현실은 결코 투명하지 않다. 만약 그의 말처럼 이데올로기가 영원한 거라면 이러한 변형과 왜곡 역시 영원하단 말이겠죠. 바로 여기서 알티세르의 이중적 기획은 난관에 봉착합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은 알티세르의 호명태자와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불리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의 주체라는 것도 어떻게 불리는가, 어떻게 호명되어지는가. 어쨌든 여기서 이 이중적 기획은 난관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의 기획은 뭐예요? 과학적 막수주의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표상치기도 주장하고 있어요. 이전 것을 예전에 뭐 비트겐슈타인처럼 야, 전기에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이거 폐기하고 후기에 이런 거라고 하면야 정리가 잘 될 텐데 아마 알티세르가 그런 정리를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중적 기획이라고 표현했겠죠. 역사 유물론은 과학으로서 진리로서 위치를 확고히 해주는 거였고 거기에 이데올로기와의 단절을 거치면 대상에 대한 참된 인식에 도달하리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과 이데올로기가 동시적인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반면 지금 말한 이데올로기적 기획은 어떤 대상도 투명하지 않고 오직 이데올로기 속에서만 인식될 수 있다고 했으니 사실 모순된 표현이 됩니다. 과학 자체가 바로 이데올로기 속에 있거나 이데올로기의 일종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즉 두 가지의 동시적 기획이 서로 충돌함에 따라서 알티세르의 배는 난파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데올로기를 위한 변명이라고 해서 이제 알티세르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알티세르의 기획이 갖고 있는 이러한 모순적 요소 가운데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그래서 후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동시적인 것 같긴 하지만 처음에 얘기할 때 후기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알티세르는 이데올로기에 좀 더 무게를 둡니다. 6.8혁명이 특히 영향을 미쳤나봐요. 6.8혁명의 5월혁명을 거치면서 그는 중심을 이데올로기론으로 옮기고 전자에 기울었던 자신의 입장에 대한 자기 비판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과학적 막수주의에 대한 자기 비판을 수행하는 거죠. 그렇죠? 첫째로 그는 자신이 진리 허위에 대한 이성주의적 이분법에 빠져 있었다고 스스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단순히 허위의식으로 정의하는 전통적 막수주의 태제를 비판했으나 그리하여 이데올로기 자체가 있는 그대로 하나의 실제 현실이라고 생각했으나 진리 허위의 이분법과 과학주의적 기획으로 인해 다시 이데올로기는 허위라는 이성주의적 도식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것이 스스로도 자가당착이 되는 거죠. 그는 진리라는 보증자를 구하는 이심론 자체가 공정한 심판자를 구하려는 법적인 관념에 머물고 있고 이런 점에서 부르주아적 기획이라고 역시 자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은 이데올로기 속에 있는 과학, 당파적 과학일 수밖에 없다는 새로운 태제 역시 이러한 입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이 철학을 어떤 지식의 진림을 보증해주는 이론으로 진리의 보증자로 정의함으로써 실증주의 입장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본인은 실증주의 개념과 다르다고 했지만 저도 아까 설명하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나는 실증주의의 검증 방식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론 중에 이론인 뭐 막수주의 철학은 이런 거라고 얘기해버리면 결국 거기서 또 다른 검증주의처럼 느껴지거든요. 자, 그리고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개념을 가공해서 과학적 개념으로 바꾸는 이론적 실천을 중심에 둠으로써 이론주의적 편향에 빠지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론주의적 편향. 이제 그는 철학에 대해 새로이 정의하려고 하는 거죠. 철학은 정치에서 이론을 대변하고 이론에서 정치를 대변하는 거다. 그래서 이론에서의 계급투쟁 개념이 여기서 강조가 됩니다. 계급투쟁. 역시 막스주의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죠. 계급투쟁. 자, 이러한 자기 비판은 사실 과학주의의 기각과 동시에 과학이 차지하고 있던 중심적 자리를 이데올로기로 넘겨준 것을 의미하는 셈이고 그래서 과학에서 이데올로기로 전환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정리를 했던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그는 이데올로기론을 더 발전시켰고 이제 그는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고찰합니다. 역사 유물론에 따르면 모든 노동자들은 이제 노동의 계급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래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노동의 어떤 계급의식을 갖는 경우는 되려 많지 않아요. 유독 화이트 칼라라면 더더욱 그렇죠. 결국은 노동자들은 계급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자본에 포섭된 하나의 생산수단, 착취당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기존 체제에 적응해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노동력으로 이미 재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지 않았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그동안의 세월조차 유지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계속 무너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자꾸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바로 이런 점에서 재생산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생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현실을요. 자, 조금 전에 말했던 어떤 개인도 이데올로기 속에서만 주체로 구성되고 부르주아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효과 속에서 기존의 사회 질서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질서의 체계 속에서 개인은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주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 알티세르 자본주의 비판의 알티세르 개념에서보다는 우리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안에 잡혀 있는 거고 그 안에서만 마치 우리는 개인의 주체가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요컨대 노동자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하나의 주체로 기존 질서 요구하는 신화로 주체화되기 때문에 사회의 질서는 계급 대립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알티세르의 정의. 첫째, 그는 이데올로기는 역사가 없다고 했어요. 이데올로기는 영원하다는 뜻으로. 자, 그래서 심지어 그러니까 여기가 좀 재밌는 거예요. 원래는 그 과학주의에 있어서 역사는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데올로기는 오히려 역사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티세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데올로기 일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뭔가 일반적 이데올로기로서 영원한 어떤 더 큰 범주로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그는 이데올로기를 무의식에 비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개개의 이데올로기는 역사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개개의 이데올로기를 포괄하는 일반 이데올로기로서 역사를 초월한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고, 이데올로기는 현실적 존재 조건에 대한 상상적 관계의 표상이다. 이데올로기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나 현실 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럴 것이다라고 당연시되어 있는 방향으로 변형된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라고 당연시되어 있는 방향으로 변형된 관계. 그리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뜻에서 이러한 비현실적 관계를 마치 있는 그대로 현실적 관계로 상상하고 오인토록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항상 아까도 이제 있는 그대로 현실이 아닌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변형된 방식이고 왜곡된 방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인토록 하는 거. 여기서 사례가 그거 있는 게 나와요. 유럽에서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실업 문제의 진짜 구조적 원인에 우리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마치 이민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로 오인하는 방식처럼 이데올로기의 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개인적으로 고용되고 개인적으로 해고되는 걸 당연시 여기는 표상체계에 의해서 상상된 관계고 거기서 정해놓은 허구적 관계를 인정하는 오인이다. 알겠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자본과의 어떤 계약 관계 안에서 부당해고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셋째, 이데올로기는 단순관념이 아니라 물질적 효과를 갖는 물질 존재고 물질적 장치를 통해 존재한다. 그래서 이데올로기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관념적 개념으로 우리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티세르는 물질적 효과고 물질적 장치를 통해 존재한다. 그래서 물질적 장치를 통해 제도화된 특정한 방식의 실천을 통해 존재하고 작동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재밌게도 파스칼의 말을 인용하네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믿을 것이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러면 믿을 것이다. 뭐예요? 일단 실천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관념이 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것도 실천의 개념으로서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알티세르가 보기에는 국가 장치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학교, 교회, 가족 등 이런 게 다 뭐예요? 국가가 이미 어떻게 보면 그 국가적 장치의 틀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인 국가 장치에 의해서 어찌 보면 그 이데올로기가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현실에서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실천의 관계를 이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이데올로기에 매일 수밖에 없죠. 넘어서기 어렵다. 이데올로기는 항상 이미 개인들을 주체로서 계속 호명한다라고 하는데 그의 이데올로기에서 매우 핵심적인 주장으로서 호명태제라고 했죠. 너는 누구의 아들이다. 너는 한국인이다. 이것이 우리를 아예 딱 그 자리로 규정해버린단 말이에요. 호명한다. 아까 라강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대타자가 요구하는 그 자리, 타자가 욕망하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알티세르의 호명태제도 그런 락강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려진 그 자리로서 그렇게 존재해야만 하는 이미 구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항상 이미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누구의 아들이고 한국인이고 인종이 무엇이고 호명이라는 건 결국 항상 이미 정해진 채 있는 겁니다. 새롭게 호명한다가 아니라 이미 그 자리로 주어진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그래서 알티세르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개인이 항상 이미 주체로 구성되어가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고
항상 이미 호명된 주체로 개개인이 주체화되어가는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죠? 자, 그리고 알티스의 어떤 모순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모순인데, 아까처럼 이제 뭐 과학주의와 이거에 대한 모순 말고요.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모순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데올로기에 대한 가장 일반적 비판이 이제 기능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기존 사회가 기능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러면 대체 어디서 그러면 이게 엎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란 개념은 기존의 지배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고 기능하는가 하는 메커니즘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잖아요. 어떻게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강화되냐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대체 질서의 변화와 전복은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현실의 삶은 어쨌든 그런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아마도 이데올로기를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하고 개념화하려는 문제 설정에서 근본적으로 연유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티세르가 이런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계급투쟁이라는 개념을 얘기한 거고,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로 존립하고 작동하는 게 아니라 계급투쟁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만 작동한다라는 태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알티세르의 반박은 그 이데올로기가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그 기능만 유지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데올로기 그 자체가 결국은 계급투쟁을 통해서 변화되는 변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가 대중에 대한 계급투쟁이고 대중의 투쟁을 포섭하여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거니까 대중들이 가진 이데올로기 역시 계급투쟁을 통해서 가변화된다. 그죠? 그래서 그럼 어쨌든 그 투쟁을 통해서 보면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반박을 했는데, 역시 그것을 또 집요하게 비판을 해보면 알티세르의 이데올로기론에 따르면 이데올로기 없이는 어떤 실천도 불가능해진다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표상책이 없는 판단, 무의식 없는 의식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 없이는 어떤 실천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데올로기 없이는 어떤 계급 투쟁도 불가능하다. 이게 되는 거죠. 계급 투쟁은 이데올로기 외부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계급 투쟁은 이데올로기 외부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에 의해 작동되고 설명될 수밖에 없는 계급 투쟁.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유의미한가? 그렇죠.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외부는 없고 이데올로기 없는 실천은 없다는, 그렇죠, 이 락강적인 이데올로기 개념으로서 결코 잘라낼 수 없는 태제와 계급 투쟁을 중심에 두는 막스주의 태제가 서로 근본적인 모순,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모순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결국은 구조주의의 특성을 배우기 위해서 알티세르 그 자체보다도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구조주의를 지금 읽어내는 게 더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레비스트로스부터 오늘 락강과 루이 알티세르까지 어떻게 그들이 구조주의적 개념으로서 분석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실제로 알티세르와 관련된 책들은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더 여러분들도 각오하시고 도전하면서 책을 읽어가야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마무리를 한다면 알티세르의 마무리는 막스가 실천이라는 개념을 통해 근대적 문제에서 넘어서려고 하듯이 계급 투쟁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그가 발딛고 있는 락강적 이데올로기 개념은 계급 투쟁 개념과 근본적으로 또 상충되는 모순적 개념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해결이 되겠는가라는 어쨌든 회의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철학과 골격청소부 이제 3순환 마지막 수업으로 푸코와 들레즈, 이 두 사람을, 들레즈와 가타리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또 세 사람이 있지만 들레즈와 가타리가 한 팀으로 나오니까 어쨌든 두 편, 푸코 편과 들레즈와 가타리 편을 또 함께 이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